산업 기반조차 약했던 나라에서 철강 산업은커녕 모든 철을 수입해야만 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5위 철강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1968년 포항제철은 황무지에서 시작해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철강이 전무한 국가였고 산업 기초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전 세계 경제 전문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경제 성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숨겨진 눈물과 헌신, 그리고 가슴 깊은 민족의 애환이 담겨 있지요. 한국이 어떤 희생과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만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세계 경제를 취재하며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했었던 토마스 레이놀즈라고 합니다. 은퇴한 지는 제법 긴 시간이 흘렀으며 다행스럽게 큰 병 없이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연히 한국의 정치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계엄 소식과 정치적 혼란스러운 내용이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1960년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포항제철소 건설을 취재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감퇴되어도 1968년 당시의 포항은 제 기억 속에 생생하고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포항은 갈대밭과 황무지에 모래바람만 날리던 곳이었습니다. 제철소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그 시절의 포항은 그야말로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죠. 그 시절 저는 뉴욕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세상 모든 경제 이슈를 뒤쫓고 있었던 혈기왕성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유일하게 아는 것은 가난하고 조그만 분단된 국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한국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관심 자체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농업만 있던 나라에서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뉴스에 어이가 없었고 그냥 정치인들의 말장난 정도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취약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허황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 아래 경제 개발을 위한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포항의 제철소 건설이었죠. 아마도 박 대통령은 철강 산업을 통해 경제 자립과 국방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 당시 세계 경제 전문가들 중 누구도 한국이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본과 기술, 경험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거대한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세계은행마저도 한국의 제철소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 보도국에서 경제를 다루는 기자였기에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깊이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취재보다는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제철소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기 산업과 연관된 중화공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한국보다 땅이 크고 자원이 많은 나라들도 제철소 건설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사고의 위험이 크고 국제 철강 경기의 변동에 따라 부실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앞선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라 당연히 힘들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저는 건립 자금마저도 없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상하게 호기심이 더 생겼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의문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철소 건립을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저를 이끄는 무언가의 힘에 끌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국장님에게 집요하게 설득을 했고 결국 취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1968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오로지 농업 위주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철소 건설이 진행 중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말 그대로 황무지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기억이 퇴색해도 당시의 광경은 생생히 떠오릅니다. 허허벌판에서 불어오는 먼지와 모래바람 속 갈대밭과 습지가 가득한 땅을 보며 저는 이곳에서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장을 세운다는 게 어이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현장은 바람이 불면 먼지와 모래가 눈에 들어와 작업하기조차 힘든 열악한 환경이었고 노동자들은 장갑도 제대로 끼지 않은 채 힘들게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할 말을 잃은 채 묘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항은 한국에서조차 가장 미개발된 지역 중 하나였고 산업화를 하는 한국에서도 매우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갯벌과 갈대숲, 황무지만 보였고 그곳에서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솔직히 어리석게만 보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상황을 본 사람이라면 제가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제철소 건립은 허황된 생각이었고 불가능하게 보였죠. 물론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는지 이해는 합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는 제대로 된 기반 시설도 없으며 땅덩이는 작은데 그것도 두 동강 나 있으며 한마디로 너무나도 못 사는 절망적인 후진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경제를 일으킬 방안으로 중화학 공업, 특히 철강 산업을 핵심으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철강 산업이 없으면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을 일으킬 수조차 없고 결국 자주 국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한국 정부가 제철소 건설을 선언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정말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판단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자본이 부족하기는커녕 돈이 없었으며 기술 경험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철강 산업을 만들고 키운다는 것은 호기로운 망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비전은 단순히 경제 개발을 넘어서 자주 국방과 경제 자립을 꿈꾸는 것이었을 겁니다. 제철소 건설은 산업 발전을 넘어 한국의 자립적인 미래를 위한 선언이었죠. 박정희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경제 성장이 단순히 서구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자원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마도 제철소가 국방을 위한 산업 기반이 될 것이며 그것이 한국 경제의 자립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제철소 건설을 국가의 필수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의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소만큼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철강 산업을 통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굳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은 모든 철강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제철소 하나 없이 국방도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철소 건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의미 있는 중요한 공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자원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을 열어가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뉴스에서 포항에 제철소 건설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돈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죠. 무엇을 믿고 그런 도전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정부의 이해하지 못할 판단과 행동들이 조금씩 현실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실현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철소 건설은 처음부터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포항 제철소 건립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서 정치적 갈등과 심각한 난제를 동반한 일이었습니다. 제철소 건설은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일이었죠. 그것은 자주 국방과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목표였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의 미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철소 건립은 단순히 산업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자본과 고도의 기술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철저하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차관을 구하려 했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차관을 제공하려 했으나 결국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계은행은 제철소 건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한국이 어렵게 제철소를 건설했다고 해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너무 불확실하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죠. 당시 한국 경제는 주로 무역과 외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자주 국방을 위해 철강 제품을 자체 생산한다는 아이디어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철소 건립 자금을 취재하면서 한국 정부의 속 깊은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철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던 중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의 배상금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투입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자금은 원래 농업과 어업 개발을 위해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철강 산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의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차관 문제와 자금 부족이라는 끝없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많은 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한 도전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세계적인 경제지들은 한국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철소 건설이 경제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상태로는 과연 제철소 건설이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제철소 건립이 얼마나 무모하다고 여겨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내수 시장에서 철강 수요가 매우 적고 철강 제품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굳이 자체 제철소를 건설하기보다는 일본 등 가까운 나라에서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제철소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죠.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 보고서에는 브라질과 터키에서 철강 사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나 실패했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철강 산업 프로젝트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술력 부족, 자금 부족, 내수 시장에 협소함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신문에서는 한국이 철강 산업에 진입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자립적인 철강 산업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이 제철소를 건설하는 대신 일본의 철강 제품을 수입해 산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철소 건립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일본이 생산하는 철강 제품을 사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에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철강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그 내용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포항 제철소 건설을 야심찬 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철소 건립이 성공해도 주요 고도로 발전한 일본과의 철강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경제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제철소 건설이 경제 개발에 기여하기보다는 과도한 자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기술적 독립 없이 외국 설비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재 확보와 장기적인 유지, 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뉴스 매체들은 제철소 건설을 여러모로 위험하고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죠.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든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차관 확보 문제,
기술 부족, 그리고 국내외의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도 제철소 건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1968년 포항 제철소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설 땅은 앞서 말한 대로 황무지나 다름없었고 모래밭과 늪지대를 메우는 작업이 시급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고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면 최단 기간, 최소 인원, 최소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건설 현장에 예고도 없이 박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떠난 황량한 벌판을 보며 남의 집 다 헐어놓고 제철소가 정말로 되기는 하냐고 할 정도로 포항제철소 건설공사가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의 사람들은 이 건설을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목표를 향해 싸우고 있었죠. 250만 평에 달하는 습지를 항만 준설 공사로 퍼올린 모래로 메우고 해일과 싸워가며 22개의 거대한 공장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운명을 건 전쟁 같았죠.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기계와 자재는 대부분 수입으로 해결해야 했고 그마저도 부족한 자원과 물자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계는 대부분 구식이었고 자주 고장이 나서 수시로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품 때문에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어이 제철소를 건립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비판과 조롱을 쏟아낸 상황에서도 한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평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철소 건설은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1973년 6월 9일 포항 제철소에서 기적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날 용광로가 첫 가동을 시작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쇳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며 그것이 단순한 금속 덩어리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자립을 향한 첫걸음이었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 모든 순간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 사람의 기자로서 또 한 나라의 성장을 지켜보는 목격자로서 겪은 감정은 뜨거웠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기까지의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놓지 않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철소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첫 쇳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쇳물이 흐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산업의 시작을 넘어 한국 경제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었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이 생산한 철강 제품은 단순히 산업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었고 철강 산업은 기계 산업 조선업 그리고 국방 산업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항 제철의 철강 제품이 없었다면 아마도 현재 한국의 산업화는 그저 공허한 꿈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단순히 경제 발전을 취재하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운 좋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적 같은 성장을 처음부터 목격하게 되어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용광로에 떨어지는 쇳물 한 방울이 한국 경제의 첫걸음이자 앞으로도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이 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연간 103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제철소로 출발했지만 초기 투자와 자금 부족 그리고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당시 포항제철의 철강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자들에 비해 미흡했기에 기술 혁신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의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었고 1980년대 초에는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포철은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양제철소의 건설은 포항제철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양은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철강 생산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고, 그곳의 설립은 한국이 세계 5위권의 철강업체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철은 광양제철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히고, 한국의 철강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항제철이 세계 시장을 목표로 생산을 확장하면서 선택한 글로벌화 전략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 전략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포항제철은 세계 5위권의 철강 생산업체로 자리 잡았고,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철의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항제철은 한국이 자주 경제를 이루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내었고,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포항제철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이 산업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를 구축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포철의 성공은 단순한 철강 생산업체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고,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의 과정을 황무지에서부터 지켜보며 한국인들의 인내와 열정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의 성공적인 성장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되었고, 한국 산업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모든 노력과 열정은 단순히 산업 발전을 넘어서 한 나라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을 보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결국 자신들의 신념과 노력으로 모든 걸 이겨내며 그들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철소가 세워진 후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고 기술력도 향상되면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최고급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항제철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저는 이 회사가 단순히 제철소의 역할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업화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되어갔습니다. 포항제철의 성장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무대에 우뚝 서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몸을 혹사하며 고생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지켜본 저는 그 기억을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은 단순히 제철소의 건설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자주권을 위해 쏟아진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포항제철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한국의 경제적 자주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우뚝 서기까지 수많은 한국인의 피와 땀의 결정체가 있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프로젝트를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0여 년 전 가난하고 힘없었으며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던 한국이 이를 악물고 노력하며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순히 외부인의 시각을 넘어 정말로 깊은 감정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승리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룰 때마다 제 마음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진취적인 정신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들의 삶과 투쟁을, 그 모든 발자취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강인함과 꿈을 이루기 위한 불굴의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세상은
모두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외국 경제 기자들이 한국의 경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예단했지만 그때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저앉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들은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철강을 생산하며 경제의 기초를 다졌고 그들은 모든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반드시 회복할 거라 확신했고 제 확신은 맞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3년 6개월 만에 모든 돈을 청산하고 IMF 탈출을 선언했을 때 당시 경제기자들은 놀라움을 떠나 경악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에도 한국은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2024년 한국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는 소식을 들어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일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시 그 땅을 밟고 그 기적의 흔적을 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자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제 삶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중 하나로 그들의 발전은 단지 산업적인 성과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능력과 꿈이 이루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문화, 기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내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빛날 기적과 감동의 나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